한국 경제가 과연 2025년에도 수출과 내수 시장에 개선을 해나갈 조짐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우리 자본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재정정책을 써도 30조 추경하겠다 이런 찌질한 재정정책 가지고는 통하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돈을 풀 때는 확실하게 풀어서 100조에서 200조 풀어서 우리 기업 보호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꾸 미국 탓, 중국 탓 하는데 우리 탓이 너무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새우는 아니다. 우리도 고래다 사실은. 중국도 우리 못 따라오는 기술 많습니다. 그럼요. 고래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증시야 진짜 오랜만에 빨간불들을 연속으로 보고 있긴 한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추정치가 기업 실적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하고 경제 성장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난해 2024년도에 S&P가 한 29% 수익률을 거뒀다면 우리나라는 한 마이너스 9.7 정도 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브릭스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거의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러면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잘 나갈 일만 남았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잘 치려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성장 추동세를 모멘텀을 바꿔갈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고물가 문제와 고환율 문제는 내수시장의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패턴을 결정을 짓는데 이 내수라는 것도 GDP 경제 성장률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 근데 이게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왜?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를 넘고 있고 기업부채가 2,700조를 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는 내수를 진흥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수출로 봐야 되는데 이제 수출로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미국 내에서 판매 4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대한민국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우리나라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한 15% 정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잘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 형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의 형태에 어느 정도 스필오버 이펙트, 낙수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남아 있겠죠. 근데 고환율 태세인 가운데, 추세인 가운데에 중소기업의 재무적인 여건, 인사조직적인 여건, 이거를 고려해 볼 때 한국 경제가 과연 2025년에도 수출과 내수 시장에 어느 정도 개선을 해나갈 조짐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그 불확실성을 세계적인 CEO들에게 여쭤봤어요.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앞으로 2025년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유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2025년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이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간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또 예측치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포퓰리즘 이런 지정학적 요인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2025년 한 해 경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고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는 당장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의 이 불확실성이 1월 20일 날 있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에 어떤 이제 충격파를 받게 될지 여기에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수는 어려울 것 같다. 수출은 잘 되지만 중소기업까지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에 고물가 고환율의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다.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요인까지 포함하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는 1.8, 1.9를 말씀하셨지만 뭐 그 당시에는 계엄 사태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한 1.3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큰 그림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제가 환율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좀 예상되는 시간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언젠가는 일단락 되겠지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쨌거나 대내적으로는 크니까 그렇죠. 이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시장과 경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증시에만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언젠가는 일단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바차트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그다음에 CME 그룹에서 하고 있는 저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가격표를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2026년 지금으로부터 2년 뒤 6월 달까지 1,430원에서 1,450원대에 계속 선물 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에 기초를 둔 미래의 환율 문제는 불확실한 게 맞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을 잘못 보는 거지. 조금만 빠져나와서 바라보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대선도 뭐 벚꽃이 피든 하든 뭐 한여름에 하든 곧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신 분도 계시고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당장 무역 관세부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지금까지 봤던 보조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출의 장점이 어려워질 거니까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했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죠. 외환보유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3천억대 후반대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4,125억 달러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의미는 많은 걱정거리는 있지만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걱정거리는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AI나 양자 컴퓨팅이나 로보틱스나 이런 분야에 한 3, 40년 공들인 건 없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는 버틸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시스템.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만 딱 집어서 말씀한다는 거는 이렇게 스타카토로 현재 시점에만 너무 바라보고 계시는 아주 근시안적인 표현인 것 같고 비록 제가 2년 뒤에도 1,430원으로 지금 선물안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면 미국도 강달러 정책에서 약달러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도 1,300원대 중후반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낙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제 반대쪽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외환보유고가 석 달 만에 반등은 했지만 아무래도 좀 안정 차원에서 예치금이 좀 늘어난 감이 많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과연 지금 1,450원대에서 1,500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 구간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MF 때 트라우마 때문이다라고까지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결국에는 유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얘기해 주셨으니까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이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경제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이 생태계 안에를 들여다보면 온갖 생물들이 존재하는 정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딱 설명한다는 건 사실 역부족이지만 환율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 국가가 경제가 어느 정도 단단하다는 게 대외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이거를 그냥 지표상으로 표현하면 무디스, S&P, 피치스가 발표한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는 게 정치인들 못 믿겠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한국 경제를 믿을 만하냐라는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무디스나 피치스, S&P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큰 위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 점에서만 놓고 보면 대외 신인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지 경제적 불확실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내용으로 중요한 경제적 생태계 속에서의 감춰진 내용이 뭐냐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이게 6,500조까지 간다는 것. 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딸려 있는 하나의 뭐 잔뿌리라 그럴까요? 예. 고구마 줄기 이렇게 건져내면 막 줄줄이 딸라오르잖아요. 예. 부채 문제를 딱 뽑아 올리면 그 밑에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있는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 그렇죠. 부동산과 연결된 금융시장의 문제, 가처분 소득의 감소 문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면 구조조정이 일어날까? 노동력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또 소득 문제가 또 연결이 되겠죠. 예. 이런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환율 문제는 상당히 좀 그 국가 신인도 문제와 연결이 돼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들이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직도 반도체 수출 괜찮은데 아직도 자동차 괜찮은데 이게 한국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본은 받치고 있는데 좋았어. 그러면 뭐 일단 신인도는 우리가 유지해 줄게. 근데 정시를 보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계속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금을 빼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로는 일종의 담보 물건으로 보험을 드러나야 되니까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가시화된다면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환율에서 머물고 있지. 만약에 어느 고구마 줄기 한 군데서 부동산 PF가 뻥 터지고 지금 뭐 그 L사 관련된 예. 루머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대기업 쪽에서 하나가 뻥 터지고 그러면은 환율은 1,500원, 1,530원까지도 다 열려 있죠. 뭐 어떤 예. 분들은 1,600원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1,600원은 글쎄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 한국 경제의 외환 보유고 수준으로 놓고 보면 자꾸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일순간에 환율은 1,530원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요 밑에 잔뿌리들이 네, 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잔뿌리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큰 경제 영향으로 그게 일어날 수밖에 바닥이니까요. 없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안한 이유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엘사의 유동성 문제랄지 그리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제로 했죠. 네.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안 좋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더 가다 보면 다시 좀 저 기저에 깔려 있는 부동산 PF 문제까지 나중에 대두가 된다면 좀 불안할 수가 네.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크게 비중 있게 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계속 외화가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증시에 대한 매력이 없어서 나가는 건 오케이. 근데 다시 돌아올 유인도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 걱정은 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유동성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구조적이나 산업의 매력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야기라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저도 궁금해했거든요. 예.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에 대한 문제가 딱 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빼고 있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뺀 돈을 그럼 실제로 자기 본사에다가 보냈냐, 송금했냐,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있냐. 그래서 심지어 국회의원 분에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자료를 좀 보여달라. 네. 국회의원께서 제 부탁을 듣고 물어봤대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네. 대한민국에서 딱 3분만 알고 있답니다. 그 자료를. 세 명만 알고 있다고요? 3명만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자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와 있던 달러 자금이 나중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했다가 위기가 나니까 다시 환수를 해서 예. 달러로 바꾸어서 달러로 가져 나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액수와 구체적인 장소를 좀 알게 달라 했더니만 모른대요. 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냥 현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 네. 남아 있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두 번째, 실제로 들고 나갔다. 그러면 들고 나가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SPC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 특수 목적법인이죠. 예. 뭐 자메이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정상적인 루트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투기성 자본으로 인정될 가능성, 헤지펀드일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자금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덩치가 크니까. 세 번째, 지금 만약에 1달러를 갖다가 바꾼다 그러면 네. 1,470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앞으로 1,600원, 1,800원 가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바꿔서 비싸게 바꿔서
달러를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의 비중을 많이 둔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팔기는 팔았지만 국내 시장에 아직까지는 들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갖고 나갔다는 게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미장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의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 규모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외환시장이 출렁거리지는 않는다. 네네. 그러면 어떤 다섯 번째 요인이 있겠는가? 투기 세력이 또 있겠죠. 외환 투기를 하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이 한국 경제에 이런 단기적인 어떤 위험 요소를 과대 포장함으로 해서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인덱스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투기적 뭐라 그럴까요? 투자는 할 수 있다. 이제 한 5가지 요인으로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관찰하는 바로는 외환위기와는 턱도 없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거치면 한국 환율은 한 1,400원 초반에서 1,300원 중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떠난다고 하면 그 네. 자금 자체가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국가 경쟁력도 있고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뭐 갖춰지다 보니까 아예 돈이 실질적으로 바다를 건너지는 않는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검증은 안 저도 되지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 환율도 역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로직인 건데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소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다들 여쭤보시면 70-80%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그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왜 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치느냐.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과 민주화의 성장 과정과 경제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빗대어서 놓고 보면 아주 비슷하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87 체제가 만들어지고 97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그 뒤로 나타난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한 신뢰감을 줬거든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상당히 건전한 하나의 투자처로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ATM 머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지 여기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데 투기적으로 돈을 갖고 들어와서 단타로 여기다가 돈을 퍼부었다?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로직입니다. 저도 뭐 외국인 투자가들 어느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돈이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1억 달러, 2억 달러 우습게 알겠죠. 근데 그 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투기적으로 거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뭔가는 속되게 표현하면 먹을 것이 있다. 근데 그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온 것이 있었다. 과거에는 반도체였고 조선이었고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를 보면 최근에 삼성이 로보카이스트와 함께 로보틱스에 관계된 회사 하나를 했듯이 이제 그런 식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던 자금을 좀 투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안정이 된다면.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올해 경제성장. 저는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9%의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잘하면 하반기에는 한 2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잘하면. 물론 잘못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 잘하면. 그러면 약간 시선을 옮기면 결국에는 뭐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외환 시장에서 개입을 했음에도 그렇게 크게 속 시원하게 안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시점까지 봤을 때 통화 정책도 지금 내리자니 말씀해 주신 그 부채 문제가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해도 참 오랫동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제 이 아둔한 머리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고물가 고환율에서 제가 고금리는 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고금리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또 환율이 높으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 돈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환율이 안정이 된다는
방향인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3.25 가져가고 있고 미 연준이 4.75를 가져가고 있으면 역대 최대 격차가 1.25였는데 네. 그전에는 이제 지금 1.5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 정책적인 파급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타난다는 하나의 그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는 문제는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금리를 계속 내리지 마시라고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한번 딱 내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이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김현규께서 부동산 PF 대출과 이 건설 분야의 문제가 우리 네. 자본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L사만 그런 게 아니라 S사도 5천억짜리 건물 내놓고 뭐 지금 난리거든요. 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왜 우리 은행들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금리가 낮았던 미국 은행에서 그동안에 5년 전, 6년 전에 돈을 빌려와서 대출을 해줬던 게 많았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영대포의 금리 문제도 존재를 하겠지만 예. 외국계 은행에서 금리를 빌려와가지고 낮은 금리로 빌려와서 지금 거의 4.5% 금리로 갚아야 되는데 네. 기준금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30년 모기지 금리가 오늘 날짜로 6.75%거든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적어도 한 은행 금리라고 쳐도 재무성 채권 금리가 4.7 정도 되니까 4.7로 놓고 보자고요. 그래도 은행으로서는 과거에 1.0, 1.5 이랬던 게 예. 3%나 높은 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서민들에게 카드 대출이나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제2금융권 대출에서 금리를 낮춰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서민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계시고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예. 그럼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겠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가계 대출의 비용 문제가 급격히 떨어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부실화된 부분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융권을 빨리 지켜줘야 되고 부동산 건설업계를 빨리 지켜줘야 되고 대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만 이게 우선적인 응급처치가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가계 문제나 이런 문제는 후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동성 긴급 지원 자금 뭐 이쪽으로의 액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예. 유추해 보면 통화 정책으로는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앞뒤 다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의 의미에서는 저는 금리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재정 정책은 같이 써야 되니까 예. 재정 정책을 써도 25만 원 주겠다. 먹사니즘 해결하겠다. 예. 또 뭐 30조 추경하겠다. 이런 제 표현으로 치면 찌질한 재정 정책 가지고는 통하는 지금 경제 상황이야.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30조, 50조 추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재정 적자 부채 규모가 상당하다. 네. 이게 GDP 대비 60% 넘어가면 빨간불 켜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개념치 않다. 왜? 미국도 지금 100%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100% 밑으로 떨어진 나라가 없고요. 미국은 근데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 찍어내는 나라니까 또 예외죠, 일종의. 네. 또 일본만 놓고 보면 GDP 대비 265%고요. 네. 물론 이렇게 빚으로 사는 세상이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 버틸 수 없겠죠. 예.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럼 응급조치를 뭐 해야 되느냐. 저는 한 100조에서 200조 풀어서 기업,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도 같이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향적인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고금리로는 못 가지 않겠습니까? 예. 고물가 고환율이라도 고금리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게가 네. 다 망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풀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푼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니까 한 100조, 200조를 갖다가 제대로 정부 쪽에서 판단을 해서
좀비 기업을 살리든 아니면 기존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를 하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지금은 통화 정책보다 예. 오히려 재정 정책에 우리가 여유가 더 있으니까 이 부분을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재정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들의 현상을 보면 국내 기업들도 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해외 공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 또 자금이 유출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드디어 나온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이게 더 가속화될 텐데 여기에서 생기는 구멍은 없을까요? 그 문제의 이제 핵심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코로나 때 한번 당해 보니까 네. 이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과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네. 더군다나 중국이 흰도리 같은 거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있고 AI나 양자 컴퓨팅을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거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기술과 앞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 같은 공급 사슬의 체계를 국내에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내지는 이거를 좀 악성으로 보면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동맹 관계를 경제적 동맹을 강조하면서 불러들였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보조금도 주고 IRA 법안, 칩스 법안 만들어서 보조금도 주고 이제 장려금도 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못 없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아마 안으로 가져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돈을 대어서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야, 국내에서 한번 장사 잘해봐. 열심히 만들어봐 했는데 미국에서 자꾸 우리 안 들어오면은 수익관세 때린다, 상계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실제로 많이 갔어요. 예. 그럼 어떡하겠느냐 이 문제를. 그 문제를 역발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여기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 경제적 노력을 하지 못했을까? 재정적 지원은 우리는 왜 안 해줬을까?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모든 국가가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네. 규제 완화를 쓰고 정책 장려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뭐 재정정책 건정성이 중요합니다. 돈 안 풀어요. 그래 놓고 과학기술 R&D 거는 반으로 깎아버려요. 그리고 금리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돼요. 이렇게 끌려가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도 주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KF21 방위산업 같은 거, KF21 같은 거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했거든요. 20년이 넘게 KF21이 날기 시작하고 이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투자는 20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려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써야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 보조금 주고 우리도 상계관세 때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인데 이 말은 쉬운데 그죠? 그렇죠. 실제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규제 완화, AI를 당장 이야기한다. 양자 컴퓨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개인정보법 국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AI법 통과시켰다고 들여다보면요 유착이 그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다 앞으로 또 정치를 한다 안 되는 거죠. 차라리 AI한테 맡겨버리는 게 나을 정도의 세상이 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미래적 관점에서 정부가 돈을 풀 때는 확실하게 풀어서 우리 기업 보호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60년대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광의적인 의미로 보자면 정치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래서 예, 될 리더십이 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에휴, 예. 참 그러게요. 근데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옵니다. 트럼프 2.0에서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우리한테 타격이 있을 만한 트럼프 정책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그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은 공급과 가치 사슬을 국내에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네. 영어로 표현하면 reliable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하겠다는 게 아마 미국의 이해관계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 네. 그래서 트럼프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에론 머스크와의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모르지만 미래 첨단 산업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합니다. 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거노믹스로 표현이 되었지만 미래 산업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산업에서는 이 부분의 어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교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마 또 에론 머스크에게는
관심이 있을 거다. 예. 세 번째는 이거를 겉으로 이제 표현하겠죠. 중국 가만히 보니까 우리말 잘 안 듣는 것 같아. 무역 관세 좀 때려야 되겠네. 네. 너들 우리 저 엔비디아 유학생들 시켜가지고 진보다리에 방학 때 갈 때마다 운반해주면 100불씩 주고 너희들 자꾸 가져가잖아. 그런 짓 하지 마. 나쁜 짓이야. 네. 파일럿 프로그램 만들지 마. 우리 프로그램 훔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때리겠죠. 근데 때리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움찔움찔하지 않겠어요? 예. 손정희 회장이 2천억 달러, 1천억 달러 약속을 투자를 했는데 2천억 달러까지 투자해? 그러면서 이렇게 뚝뚝거렸는데 지금 일본에 대고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인 은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걸 봐서는 트럼프에게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트럼프의 속내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럼 속내를 어떻게 제대로 봐야 되느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서 트럼프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네.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로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으로서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에론 머스크하고 라스와미 같은 친구들이겠죠. 네.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친구들이 아니죠. 이제 그런 대단한 분들이 예. 제가 감히 참 방송이니까 그 친구들이 이러지. 아니 미국 예. 사람이니까요. 거기는 나이 뭐 관계 없으니까. 존경은 해줘야 되니까요. 예, 존경은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내놓을 정책들을 예. 저희들이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정책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용이 아니라 미국이 잘 살기 위한 정책일 겁니다. 네. 그 정책이 마치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는 것처럼 비춰질 따름이지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네. 이제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미국이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 보호하려고 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협력하는 자세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옛날에 반도체를 가져오듯이 예. 뭔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CES 라스베가스에서 전시회가 열리지만 LG 쪽에서 상당히 성과를 낸 AI 분야의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제가 다른 데서도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 우수합니다. 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왜 그동안에 과거와 같은 60년대 70년대 같은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가. 왜 의과대생이 인구가 지금 2050년이 되면 1년에 한 8만 명 정도 태어나는 건데 네. 의과대학이 중요합니까? 과학기술이 중요합니까? 이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큰 위협이다. 그래서 자꾸 미국 탓, 중국 탓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우리 탓이 너무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번에 그 선출된 존슨 하원 의장,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까지도 친기업적 규제 완화 그리고 또 국경 문제랄지 워낙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건 트럼프 정부 출범에 우리 리더십이 좀 부재하다라는 거 현재 구간에서는 그것도 좀 걱정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면 정치적인 어떤 진영의 논리가 필요치 않는 거거든요. 예. 말씀 주셨다시피 에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민 정책에서 일치되는 거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 우수 두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H1B 비자 수를 늘리자. 네. 에론 머스크 이야기예요. 네. 트럼프는 맞습니다. 필요 없다. 그런데 에론 머스크가 설득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비전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과 논쟁, 논의를 통해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건 뭐 양진영의 논리에서 포퓰리즘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또 서로 다른 깃발을 들면서 오른쪽 귀 내려 왼쪽 귀 들어 이런 식의 장난이 아니죠. 그 놀이에 네. 포퓰리즘에 동승하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 김앵커님이나 많은 젊은 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 결론은
대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리더십 부재로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방향을 좀 옆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결론이 다 똑같이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문득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면서 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다시 한번 그 갈등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또 기시감이 든단 말이죠. 한창 G2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우리들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제일 많이 봤던 그림이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매일같이 뭐 신문에서 그런 그림 비슷하게 막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우는 아니다. 예. 우리도 고래다 사실은. 왜냐 기술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중국도 우리 못 따라오는 기술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고래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해법이 다릅니다. 미국은 문제가 났을 때 G20 정상회담을 바로 열 수 있었죠. 네. 중국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프라임 비견되는 부동산 부실화가 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담 같은 거 못 열잖아요. 쭉 해봐야 브릭스 회담 열어가지고 야 기축통화 바꾸자 우리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뭐 기축통화 위안화로 하겠다고 해? 100% 때릴게 관세.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뭘 취할 것인가를 봐야 되지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뭘 피해를 입을까를 고민할 필요는 좀 작지 않겠는가. 한데 사실은 현실은 중국이 1%포인트 10%포인트 GDP가 감소하면 우리는 한 6%포인트 감소해요. GDP가. 동조화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관계는 존재는 하는 건 현실이니까 그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해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은 문제 풀려고 하는 해법을 고립무원의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줄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망치를 드느냐, 쇠망치 드느냐, 고무망치 드느냐, 나무망치 드느냐를 가지고 중국 경제는 아마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큰 거를 제가 현장에서 느꼈고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더 심각한 파급 효과, 후폭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2 국가가 서로 싸울 때 만약에 중국이 피해를 본다면 동조화돼서 우리도 결국에는 움츠러드는 게 클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대전제는 리더십과 외교 정책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희망을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좀 방어적으로 좀 경제, 외교 그리고 산업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고 보세요? 저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매일 통화하면서 어디가 간지러우냐 내 물어볼 것 같아요. 그 간지러운 부분을 내가 대신해서 좀 끌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가 또 혹시나 너무 그 중국과 척지는 모습이 되어버릴까? 중국과 척진다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하지만 북경도 로비는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니까 여기는 은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고립무원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 버리라 그러면 누구 버릴래? 저는 중국 버려버립니다. 왜? 중국은 소비시장이지 여기서 생산시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키웠던 거는 소비시장으로 키웠던 것이지 뭔가의 뭐 세계 글로벌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원천 기술 이거를 희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따라와 버리니까 놀란 거죠. 거기다가 뭐 상당한 서프라임도 겪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위상이 올라가니 미국으로선 당황스러운 건데 그래도 저는 날일자와 달월자를 합치면 밝을 명자가 될 가능성으로 가야지 날 따로 달 따로 놀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 뒤틀림 현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미국죠.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까 하면 미국의 70, 중국의 30.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쨌거나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리더십은 부재해 있는 상황에서 1월 우리 시간으로 21일이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열리고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어려움들은 계속 국내적으로 남아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2025년을 좀 어떤 시각과 스탠스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될지 한마디 제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 미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하는 분석가 분들이 계시고 예. 아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기부터는 점프업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버블인가 버블이 아닌가. 저는 버블은 큰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왜 이미 양자 컴퓨팅 AI라고 하는 기술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시장에 언급되기 시작한 이상 예. 이거는 2000년도 1999년도에 나왔던 IT 버블과는 다른 성격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의 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그럼 뭐 간단히 말하면 M7 중심으로 가시고 예. 그러면 아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럼 계속 미장이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돈 좀 많이 버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우리나라 달러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환율이.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하반기 때부터 구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팅이나 AI 관련된 기업들 좋은 데 많거든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오죽하면 워낙 해외 미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그의 한 수익 나고 10% 정도만 국내 증시로만 와도 그럼요. 많이 점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들 또 한번 희망과 용기를 얻어보면서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엔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